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이 죽음에 관한 시리즈 강의 가운데 9번째 강의로서 윤회 연구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와 그 사람이 수집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르케고르가 한 말로서 사람이 속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겠죠? 사이비 과학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꼽는다면 잡지 스캡틱의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마이클 서머와 그 다음에 코스모스의 해설가로 널리 알려진 칼 세이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이비 과학을 타파하기 위해 책도 저술했는데 마이클 서머는 천국의 발명이라는 책을 썼고 칼 세이건은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사람 다 책에서 말하기를 윤회를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에 대한 두 사람의 평은 대조적입니다. 마이클 서머는 스캡틱과 천국의 발명에서 임사체험이나 윤회와 같이 두뇌를 떠나 작용하는 의식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이것을 옹호하는 논문이나 서적 및 기타 자료를 철저히 비난합니다. 반면에 칼 세이건은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미세한 염력이나 환생을 믿지는 않지만 이들과 관련해 어느 정도 실험적인 지지 정황이 있음에 유의한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죠. 믿지 않으면 부정하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칼 세이건은 윤회에 관해 어느 정도 실험적인 지지 정황이 있으면 유의한다고 묘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윤회 연구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인 이안 스티븐의 연구 결과를 적어도 부정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안 스티븐의 연구 자료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그 인물과 이 사람의 연구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분야가 서로 관계도 없는 분야가 공통적으로 윤회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명상, 임사체험, 최면태양, 영매, 자발적 기억. 이 5가지 분야는 서로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모두 이런 데서 연구하거나 여기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최면퇴행과 영매에 의한 전달은 의심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영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영매들은 제가 알기로 꼭 한 사람을 빼고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최면의 경우에는 시술자가 시술할 때 주는 암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 최고의 신비가라고 불리는 에드가 케이스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맞지 않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자가 쇠면타임스에서 떠올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 것은 분명히 우리 두뇌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나타내기를 한 건데 꿈에서 꾼 것이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최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면에서 말하는 윤회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생요법의 효과를 고려하면 최면퇴행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상과 자발적 기억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윤회가 사실이라면 우리 의식 어딘가에 그 흔적이 있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가능성으로 윤회를 지지한 사람들은 2가지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자발적 기억입니다. 명상은 깨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꿈처럼 마음이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선의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 입증되고 전통 과학자들에게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지만은 이 선이나 명상 속에서 체험한 전생 얘기를 수집해서 그것을 연구 자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전생을 체험한 사람 숫자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생 연구에는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말하는 윤회 문제는 우리가 쉽게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 체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힘들다면 윤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은 자발적 기억입니다. 자발적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개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할 즈음에 예기치 않게 불쑥 떠오르는 내용을 말하는데 그게 전생 얘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에서 말하는 전생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에 의하면 많은 경우 어린아이는 대개 5살때까지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살때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살이 되면 과거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회가 사실이라면 인간의 의식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입니다. 과거 생에서 죽을 때의 의식이 그 다음 생에서 태어날 아이의 의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떠올리는 전생 기억은 대부분 바로 직전의 삶을 뜻하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자발적 기억에 주목해서 윤회를 연구하겠다는 이안 스티븐의 생각은 대단히 탁월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착상을 발판으로 이안 스티븐스는 윤회 연구에서 전설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업적과 이 사람이 수집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안 스티븐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안 스티븐스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라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 맥길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1957년에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버지니아 대학 정신의학과 주임 교수가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처음부터 전생 연구를 했을 일 없는데 의사로서 임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1958년 미국 심령연구협회에서 당선되는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안 스티븐슨의 수제자인 짐 터커에 의하면 스티븐슨은 아주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전생의 기억에 대해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아이들의 패턴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동남아시아나 브라질이나 레바논 같이 전혀 교류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도 비슷한 진술을 하는 애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생이나 신비체험과 같은 것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위해서 접근하기 굉장히 위험한 주제입니다. 우선 유사 과학적인 연구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은 학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라면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스 역시 근무하던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칼텍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제록스의 복사 기술을 발명한 발명가인 체스터 칼슨이 1968년 당시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0만 불을 버지니아 대학교에 기부하고 스티븐슨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학교에서는 이런 이상한 주제의 연구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스티븐슨은 결국 대학 최초의 체스터 칼슨 프로페서로 임명됐습니다. 그 석자교수에 임명된 것이죠. 많은 비난과 의심의 눈초에도 불구하고 이안 스티븐슨이 굽히지 않고 전생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학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그의 연구가 워낙 치밀해서 지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이안 스티븐슨은 버지니아 대학교에 1967년 지각연구소를 설립하고 2002년까지 이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안 스티븐슨이 타계한 후에도 현재까지 후계자들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3,000명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을 수집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전생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생 문제에 관해서 대략 300편의 논문과 14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 세계 3대 의학 저널에서 유명한 그 학술지가 있는데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는 스티븐슨이 제시한 전생 사례들은 냉정하고 공도로 수집한 것들이며 전생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들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생 개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스티븐슨이 수집한 사례들을 평가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1977년에는 신경정신과 학회지는 거의 모든 지면을 이안 스티븐슨 연구에 할애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스티븐슨 연구를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 금지된 성적 욕망의 개념을 도입한 아주 유명한 해롤드 리프가 말하기를 스티븐슨을 가리켜 조직적이고 꼼꼼한 연구인이라고 평하는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는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20세기의 갈릴레오로 알려질 것이다. 이 과학계에서 모르던 새로운 분야를 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한 사람으로 낙인 찍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평을 한 거죠. 세상에 전생 얘기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두를 다 전생 사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생 사례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스티븐슨과 그의 수제자인 짐 터커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6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채워지면 이 사람들이 수집하는 전생 사례 파일에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탄생에 대한 연입니다. 단순히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와 같이 단순한 진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부모를 택해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재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러죠. 그다음 태몽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생의 인격이 현생의 모친에게 꿈에 나타나서 당신의 아이로 태어나겠다고 밝힙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모 재벌가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 배를 빌려서 다시 태어나겠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아주 기업을 크게 일으킨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반이나 선천적 결함이라 해가지고 전생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아이가 선천적으로 그 아이가 탄생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흔적을 갖고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기억이라 해서 전생을 진술한 당사자가 반드시 아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 이상의 어른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전생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전생의 인물이 지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자신이 있었던 물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다라이마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전생에 자신이 지니고 살았다고 믿어지는 특이한 행동 거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꼼꼼하게 이안 스티븐슨이 전생 사례를 수집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티 데이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전생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산티 데이비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티 데이비에 관한 가장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의 작가가 1998년에 발표한 I have lived before, 그러니까 뭐 전생 얘기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인도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산티 데이비 얘기는 1998년 이전에도 이미 1935년에 이미 인도 신문에도 발표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 마투라 지방의 한 가난한 농가에 루지 데이비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912년 루지는 10살이 어린 나이에 케데른 나스 차업이라는 상인에게 계약 결혼 방식으로 팔려갔고 남편이 운영하던 옷가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루지는 1924년에 첫 아들을 낳고 1925년에 둘째 아이를 낳던 중에 2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루지가 사망한 1년 10개월 뒤인 1920년 12월 11일 데일리 외곽 동네 치라왈라 모홀라라는 지역에서
산티 데이비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5살이 되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산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투라 지방의 사투리를 완벽히 구사하면서 자신이 마투라 지방에 살다가 6년 전에 죽은 루지 데이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살 때는 마투라를 간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부모를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자신이 결혼했고 출산 열흘 뒤에 죽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자 학교 선생과 교장이 이 산티 데이비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전생의 남편 이름과 주소를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산티 데이비는 마투라의 방문을 하면서 자신의 남편 이름과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케데른 나스 차오베이고 부유한 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즉시 산티 데이비가 말한 주소로 연락했고 케데른 나스와 교장이 상의한 후 케데른 나스는 그 사촌동생을 자기로 가장하고 산티 데이비를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산티 데이비는 즉시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이 사촌동생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에는 케데른 나스가 직접 델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는 자기가 케데른 나스가 아니고 마치 케데른 나스 동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산티 데이비는 보자마자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남편임을 바로 알아봤고 루지 데이비가 낳은 아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산티 데이비가 케데른 나스와 그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자 케데른 나스도 산티 데이비가 자신의 아내 루지 데이비 환생임을 인정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산티 데이비와 그 남편들의 가족의 사진을 찍은 건데 1935년에 신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마하트마 간디는 산티를 찾아와 그녀를 직접 만났고 10여 년 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티 얘기를 들은 간디는 산티가 실제로 환생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원회의 임원은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5년 11월 어느 날 이 15명의 위원들은 마투라를 방문해서 산티가 말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티도 물론 부모와 함께 따라가서 마투라까지 갔죠. 그래서 간디와 그 산티 데이비가 조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신문에 난 걸 잠깐 오려낸 건데요. 산티는 집의 구조며 루지 데이비의 집이자 케데른 나스의 집이죠. 그 집이 구조며 가족 관계를 모르는 것 없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루지 데이비 시절에 썼던 집기, 전생에 즐겼던 옷, 전생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집어내게 됐습니다. 그 전생의 아들이 오자 눈물을 흘리며 아기 때 좋아하던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면 좋아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산티가 말에 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인도 정부가 산티 환생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인도 정부라는 건 없었죠. 근데 이제 간디가 지도자로 있는 이 위원회가 인정한 거니까 인도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좋겠죠. 산티 얘기는 1950년대 말에 다시 세상에 알려졌고 1986년에는 이안 스티븐슨과 라와트라는 그 인도 학자가 산티 데이비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와트는 인도인으로서 초심량 연구자로서 1987년 12월 27일 산티 데이비가 죽기 4일 전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병으로 사망한 산티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전생의 가족들과 왕래를 하며 살았는데 오늘날에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산티 데이비 사건이 현재까지 일어나는 환생 사례들 중 가장 분명했던 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안 스티븐스는 산티 데이비 사례를 자기의 수집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 연구자들이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너무 이 얘기가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산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은 전생 사례로 입증하기 어렵다 해서 뺀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안 스티븐스는 엄격한 기준으로 전생 사례에 얘기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이안 스티븐스가 세운 선정 기준에 맞는 전생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센 찬드라는 아이의 얘기인데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나라만의 번역은 되지 않습니다.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라가 이제 책에 나오는 건데, 비센 찬드는 1921년 인도 바렐리시에 굴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돌이 지나서 6개월쯤 되었을 때 비센은 바렐리시로부터 한 50마일쯤 떨어진 필리비트 마을에 가서 묵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센은 쉬지 않고 필리비트에서 있었던 자기의 전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행동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다가 1920년 여름 비센은 자기 전생을 아주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래 옛날에는 락스미 나라연이었는데 아버지는 대지주로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촌 이름도 기억한다고 해서 하면서 하르 나라얀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르 나라얀이 삼촌 이름이 아니고 락스미 나라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센 찬드는 옛날 자기가 락스미 시절에 살던 집에 가서 얘기했는데 재단과 여자들을 위한 분리된 숙소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지내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비센 찬드의 집안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전생 기억들은 현재의 가난한 생활에 대해서 아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가난하니까 음식이 뭐 그렇게 썩 맛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옛날 전생에서는 하인들도 이런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하면서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센 찬드 이 얘기가 곧 바렐시 법률가인 샤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샤하이는 비센의 집에 가서 어린애가 하는 말을 다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락스미 나라얀이 죽은 지 8년이 되기 전에 비센과 그 아버지와 형과 함께 필리비트로 갔습니다. 샤하이는 1926년 8월 중앙지인 더 리드지에 보고서를 썼는데 락스미가 살던 옛날 집의 구조는 비센이 말한 그대로였고 친구 집도 다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락스미가 다니던 공립학교에 데리고 갔더니 비센은 옛날 그가 다니던 교실로 달려갔고 누가 옛날 사진을 꺼져야 비센은 사진 속에서 락스미 나라얀의 같은 반 학생들을 알아봤는데 그들 중에 하나는 군중소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들의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보자 비센은 정확하게 자기 락스미 시절에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비센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의 상인들이 다 그 말이 옳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비센에게는 타블라라는 악기 한 번이 주어졌는데 비센은 가난한 집의 아이니까 타블라라는 악기를 본 적도 없다고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비센은 마치 락스미 나라얀이 연주하듯이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락스미 나라얀의 어머니가 비센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서로 끌려가지고 비센은 그의 어머니가 묻는 말에 척척 대답했고 락스미 개인 하인의 이름도 다 알았고 그들에 대한 묘사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 속한 카스트 계급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락스미 엄마를 자기 엄마보다도 더 좋다고 비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락스미 집안 사람들은 락스미 나라얀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물을 어디다가 감춰둔 걸 알고 있는데 집안 식구도 어디에 감춰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락스미에게만 말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센에게 그걸 묻자 이 비센은 바로 그 장소를 알려줬고 정말 얼마 후에 거기서 금화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센 형이 비센은 우르드를 배우기 전에 어릴 때 우르드를 읽었다고 합니다. 우르드는 어디냐면은 인도의 서북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서 오늘날 파키스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비센의 아버지는 집에서도 비센이 가끔 우르드를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안 스티븐은 믿을 만한 법률가가 그러니까 사화이죠. 일찍부터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관계된 중요 인물들이 살아있어서 직접 이안 스티븐슨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비센의 기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락스미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고 비센이 필리비트에 가기 전에 한 말이 거의 다 진심을 확인해 줬던 겁니다. 더욱이 이안 스티븐슨에 의하면 속임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속인다면 보통 돈을 받는 것 때문에 속이는 경우인데 비센 찬드의 가족들이 락스미 나라얀의 가족들로부터 얻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락스미 나라얀이 죽은 다음에 그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일어난 일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이안 스티븐슨은 다 사례에서 제외했던 거죠. 대개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 하나만으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10강에서는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한 또 다른 전생 사례와 그 다음에 비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지 그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